지금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 지질방 어제 봤던 것들 보이죠? 예, 이름들 한번 써요. 팔라사이트. 예, 팔라사이트하고 철운석, 운석이죠. 예,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운석. 예, 그게 철이라는 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엘리먼트가 철이죠. 예, 지구의 한 3분의 1이 철입니다. 코어에 있고. 예. 그러면 지구가 46억 년 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우라늄이 방사선 붕괴를 하면 납이 돼요. 암석 속에 납하고 우라늄 비율을 측정하면 지구의 나이를 알아요. 예. 정확히 지구 나이가 얼마냐 하면 45.6억 년.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46억 년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46억 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하면 그 이그너스 낙, 그 초기에는 이제 표면이 멜팅이 돼 있어요. 멜팅이 됐다가 이제 껍질부터 살살 식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멜팅이 됐을 때 직경 한 1000km쯤 되는 미행성이,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 수검지와 목토철 이게 만들어진 원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태양은 그 자체로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 수소 원자인데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면 전자는 빠져나가요. 그럼 수소 원자 양성자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 잘 한번 보면 경기 중에 있으면 이렇게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일 때 있잖아요. 그럼 양성자가 모이려 하면 가까이 오면 밀어내거든요. 그런데도 태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그걸 핵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핵력은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작동 안 해요.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느냐 하면 그 양성자 사이즈만큼 이렇게 포개지듯이 와야 돼요. 자, 그럼 얼마나 이게 파라독스냐 하면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밀어내는 힘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오면 더 밀어내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빨리 가까이 와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럼 더 빨리 가까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양성자가 있는 이 주위 공간의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이제 봄철이 되면 겨울이 되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럼 봄이 되면 온갖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자들이 이 온도가 낮을 때는 운동을 적게 해요. 냄새 분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냄새 분자들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봄, 여름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똑같이 그 우주 공간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몸담고 있던 원자나 분자들이 속도가 빨라져요. 예,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뭐 이러가든 속도가 빨라지면 두 개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면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돌할 수 있다는 말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양성자끼리 충돌한다는 말은 양성자가 가까이 가면 무지하게 강한 힘으로 밀어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밀어내요. 그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세게 밀어내요. 그러면 굉장히 되게 의아스럽잖아요. 굉장히 가까우면 무지하게 강하게 밀어낼 건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무지하게 가까워지면 두 번째 힘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밀어내는 이거는 전자기력이고 무지하게 가까워지면 핵력이 출현해요. 그 핵력은 원자 핵 사이즈로 입자가 가까워져야 핵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성자끼리 쫙쫙 이렇게 하다가 충돌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때 그때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그 온도가 얼마냐 하면 미니멈 1000만 도가 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1000만 도. 그 1000만 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양성자가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워진다는 말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충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빠른 속도라는 게 연력학적으로 온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온도가 그걸 계산해 보면 1000만 도가 넘으면 밀어내는 힘을 극복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을 딱 하는 순간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하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성자가 충돌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양성자가 충돌하면 양성자 네 개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양성자 네 개가 모이면 그 순간에 양성자 네 개 중에 두 개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 네 개가 모였다가 네 개 중에 두 개가 중성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 중성자 남아있죠. 그 다음에 두 개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됐죠. 그런 입자를 뭐라 그러냐면 알파 입자라고 그래요. 그게 헬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주기율표에 수소하고 헬륨을 제한 모든 입자는 수소하고 헬륨이 타고난 재에서 생긴 겁니다. 출생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뭐 나머지 뭐 탄소나 산소나 말고도 기타 등등입니다. 가들은 그 후세대들이고 원조상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수소하고 헬륨이요. 그래서 우주 전체 별의 75%가 수소고 24%가 헬륨이요. 두 개 더 하면 99%잖아요. 나머지 1%가 주기율표 92개 다 합친 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1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항상 걷어내고 근본을 보면 너무 단순하다. 예, 겉에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요것만 오늘 힘들지만 다시 양성자끼리가 이렇게 가까우면 확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붙었다는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해야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밀어내요. 그러면 더 빨리 충돌해야 돼요. 그럼 그 빠르다는 게 뭐냐면 이 입자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도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느냐면 온도란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온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그 솥단지에다가 혈을 대면 혀가 다 갖다 붙잖아요. 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쇠솥이 벌겋게 달아있어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사실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고고 있는 원자들이 그 중심점을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무쇠솥을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그 표면에서 움직이는데 내 손은 온도가 떨어지면 손에 있는 원자들은 적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뜨거운 무쇠솥의 원자들은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고 내 손가락에 있는 원자는 적게 움직이고 온도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되면 야가 빨리 움직이니까 이쪽에는 에너지가 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 불타는 겁니다. 손이 데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온도란 개념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온도인데 온도는 뭐냐 하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성,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면 온도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니까 온도가 무지하게 올라가니까 양성자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니까 밀어내는 힘을 극보가 충돌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했잖아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양성자 4개가 충돌하면 양성자 4개가 하나가 1g이라 합시다. 그러면 원래는 4개니까 4g이잖아요. 4g이 충돌해서 합쳐지면 헬륨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면 몇 g이 되느냐 하면 3.9g쯤 돼요. 예를 들면. 그럼 0.1g이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진 게 뭘로 바뀌었나 하면 그걸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요. 그게 여러분 아는 E 이꼴 MC 제곱이요. 어제 제가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 공식 같으면 E 이꼴 MC 제곱이 한 10배 정도 복잡한 공식입니다. E 이꼴 MC 간단합니다. 그래서 E 이꼴 MC 제곱 할 때 그 M이 있잖아요. M이 질량이거든요. 질량이 그러니까 양성자 4개가 4g이었는데 그게 합치고 났더니 3.9g 됐잖아요. 그럼 0.1g이 사라졌잖아요. 그 0.1g 그게 질량입니다. 그 M에다가 C 자성, C가 뭐냐면 강속도거든요. 강속도가 그러니까 초속 그 30만 킬로잖아요. 3 곱하기 30만 킬로의 제곱 곱하기 0.1g 하면 그게 에너지 단위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우라늄 1g 같으면 석탄 한 1000톤쯤 태웠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하늘에는 모든 별들은 타는 원리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랬었나 하면 1800년도 후반까지 그러니까 E 이꼴 MC 제곱이 안 나왔 E 이꼴 MC 제곱 언제 나왔냐 하면 1905년쯤에 나왔거든요. 그럼 1905년 이전에는 이 학자들이 태양이 어떻게 타느냐 생각했냐면요. 그 중요합니다. 태양이 물질들이 이렇게 중력 그때 알고 있었잖아요. 뉴턴이 만들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중력에서 딱 이렇게 덩어리지면 그때 응집하는 이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많은 영국의 학자들이나 유럽의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그러니까 물질을 뭉치면 열이 나잖아요. 그 열로 갖고 태양이 타려면 2000년만 타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독스를 해결 못했어요. 적어도 태양의 나이가 2000년은 더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 고전까지만 해도 전 우주의 나이가 6,000살로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거 석회암이나 다른 연구를 해봤더니 턱도 아니고 다른 연구 조금 해봐도 억년 단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쨌든 태양이 먼저 있었을 것 같은데 태양이 2,000살밖에 이렇게 응집해갖고는 2,000살밖에 못 산다는 걸 학자들 계산해냈을 때 큰 파라독스가 생긴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좀 지나고 양자역학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질량하고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E꼴 MC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는 중력하고 가속도가 같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중력하고 에너지가 중력하고 가속도. 그 중력은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당기는 힘하고 가속도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빨리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 공간에 로켓을 타고 가는데 로켓의 창문에 커튼을 다 쳐놨다 해보세요. 우리가 통째로 바깥을 못 본다 그러면 못 보는데 로켓이 막 뒤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로켓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데 쭉 날아갈 때는 등속도로 날아갈 때는 몰라요. 등속도로 날아갈 때는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저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방안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버스를 타고 있다는 걸 아느냐 하면 버스 창문을 다 가려놓았을 때는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힘을 받잖아요. 앞으로나 뒤로 밀렸을 때 힘을 받지. 그게 가속도입니다.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우주 공간에서는 내가 아무리 빠른 등속도로 움직여도 움직이는 줄 몰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속도일 때만 내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 공간에 로켓이 달리고 있을 때 조종사가 힘을 안 받으면 나는 등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면 되고, 힘을 앞으로든 뒤로 힘을 받으면 뒤에 누가 당기듯이 힘을 받았다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가속을 하면 내가 뒤로 당겨지잖아요. 맞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힘을 받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 로켓이 가속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고, 오케이? 그 해석 말고 뒤에 지구가 있어갖고 지구가 당긴다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나요? 맞죠? 그런데 요걸 우주 공간에서는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그 두 개가 영원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오셨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우리가 휙 하고 뒤로 확 당겨지잖아요. 뒤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버스 타고 있을 저 버스가 가속 운동을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 버스를 로켓으로 바꿔놓으면, 그리고 바깥을 아무도 못 본다 하면 가속을 했다고 해도 되고 뒤에 뭐가 당기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뒤에 당기는 걸 뭐라 그랬냐면 중력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가속한 거는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 요거 하나를 수식으로 바꾼 게 그 공식입니다. 가속했다는 거하고 중력으로 당겼다는 거하고는 구별할 수 없다. 완벽하게 같은 힘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요약해 놓았어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는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 가속도하고 중력이 같다는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 됐죠? 네, 그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고급 이론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갑시다. 이쪽 네. 선캄브리아라 그러는데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프리캄브리아입니다. 이게 앞선자. 그래서 지구 역사 45억 년에서 캄브리아기는 4억 5천만 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캄브리아기를 빼고 지구 앞에 40억 년을 지질학자들이 뭉뚱그려 부를 때 프리캄브리아, 성캄브리아라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성캄브리아, 그거는 뭐냐면 명왕대, 시생대, 원생대 요걸 합친 겁니다. 원생대 하나만 해도 19억 년 정도입니다. 지구 역사 거의 반이 원생대입니다. 그래서 시생대, 원생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고생대부터 지금까지를 부르는 걸 현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것도 기억해놨어요.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란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을 기준으로 지구 역사를 나눴다는 그 말입니다. 시생대는 시생, 그때 생자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시원, 출발점인 시대라. 그 다음에 원생대는 생명이 아주 멀리 있었을 때다. 현생대는 지금 생명의 시대다. 됐나요? 네. 예. 그래서 현생대를 빼고 현생대가 여러분들 암기했던 그 캄보리아기, 오로도스비, 실루아르 쭉 했었죠. 그 다음에 신생대까지 그 전체를 지금까지를 지금도 현생대입니다. 5억 4천만 년. 그걸 현생대라 그러고 고전을 캄보리아기, 선 캄보리아기 됐죠. 그 섬 캄보리아 잡으세요. 보면 이거 그냥 보세요. 지금부터 압도적으로 바다가 많죠. 지금도 물론 70%가 바다인데 성 캄브리아기 같으면 이게 성 캄브리아는 마지막에 언제까지겠어요? 5억 4천만 년까지 왔는 거예요. 그러면 5억 4천만 년 같으면 지금 대륙의 형태를 다 갖췄어요. 크기가 됐나요? 그러면 한 20억 년, 그러니까 대략 한 30억 년 전 같으면 지금 대륙 면적의 한 10%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한 20억 년쯤 오면 80%로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해요. 그리고 한 10억 년 전 같으면 지금 대륙 면적만한 면적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봐도 대륙이 크게 표시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남중국지계, 사우스 차이나. 자, 재밌습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요쪽입니다, 대략. 그러면 이거는 다 뭐겠어요? 수업 시간 했잖아요. 이게 곤두아나입니다. 됐죠? 이 곤두아나 전체에 요게 남중국 지계고 요 위에 있는 게 북중국 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점 찍어놨는 게 이제 요게 두 개가 합쳐서 한반도가 된다는 그 표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곤두아나가 가장 큰 대륙이 있어. 다른 거 거의 없잖아요. 됐죠? 곤두아나가 하나 통째로 있었는데 이 곤두아나에서 이게 분리돼요. 분리되고 3억 8천만 년 전에 남중국 지계가 분리돼요. 분리돼 갖고 야들 둘이가 이렇게 상상하면 돼.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갖고 그러니까 4억 5천, 3억 8천 만 년 전부터 출현해갖고 이렇게 와갖고 요 와서 충돌한 거예요. 요게 언제냐 하면 2억 3천만 년.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말기쯤에 지금 우리 이 한반도 와서 충돌해갖고 우리나라를 만든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다시 시계 영하를 백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가갖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출발점이 4억 5천만 년 같으면 고생대죠.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생대 같으면 화석도 막 나오고 그래요. 밝혀졌어요. 지금 뭐 영월이나 태백 가면 그때 지층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요 섬 대륙이 바닷물보다 조금 높아왔어요. 찰랑찰랑. 바닷물 살짝 위에서 찰랑찰랑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1억 6천만 년 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대략. 그래서 중생대 말기에 딱 결합을 해요. 이렇게 1억 6천만 년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지질학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대륙이 너무 크게 높지가 않아갖고 바닷물에 다 표면이 이로도 됐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6천만 년 동안은 지층이 없어요. 다 씻겨져 나가고 그걸 뭐라 그러느냐 면 우리나라 지질학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적어 놓으세요. 중기고생대 대결청. 예. 중기고생대 대결청. 그래 커다란 결청이 뭡니까? 결여됐다는 말입니다. 지층이 결여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지질학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질학자 만나면 우리나라 고생대에 대결청이 있다면서요. 잘난 척을 좀 하라. 그럼 대결청이 그럼 있다는데 방점을 찍으면 되나요? 네. 결했다는 거예요. 지층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초기에 이제 그 조성계 지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안계 지층이 나옵니다. 그것도 적어 놓았어요. 조성계, 고조선이 먼저니까요. 조성계가 먼저 나와요. 저 북한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성계, 평안계,
그 다음에 1억 6천만 원대 지층이 없어요. 됐나요? 그게 고생대 중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생대 중기에 그레이터 커다란 지층이 사라진 시대가 있다. 이게 한반도 지층에서 가장 유니크한 특징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생대나 신생대 지층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이제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한번 드릴게요. 요거 두 개, 남중국, 북중국 떨어지고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중생대 주라기부터는 갈라지잖아요. 갈라져갖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어디서요? 북미하고, 미국하고 아프리카 쪽이 먼저 갈라집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아프리카 그쪽이, 이게 얼마나 재미나면요. 미국의 동부안, 미국의 뉴욕부터 시작해갖고, 저 조지아까지 미국 동부 해안하고 그 지도 경계가 딱 맞는 게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저가 아프리카 어깨에 해당되는 거. 지중해에서 그 모로코 아시죠? 네. 모로코 그 밑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 지형하고 미국의 동부 해안을 딱 붙이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그쪽을 뭐 북대서양이라 그래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북대서양이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 되냐면 아프리카하고 남미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언제냐 하면 주로 저 주라기부터입니다. 그 벌어지는 남미하고 그 아프리카가 벌어지는 그 탯줄에 해당되는 그 지점이 바로 유가수아 폭포입니다. 유가수. 예, 저거 갔다 왔잖아요. 유가수아 폭포가 바로 1억 2천만 년 전에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1억 2천만 슈퍼플룸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슈퍼플룸이 올라와갖고 이 곤도와나 대륙이 이렇게 있었다면 슈퍼플룸이 이렇게 올라가고 정면을 탁 친 거예요. 쳐갖고 이 거대한 곤도와나 판때기가 둘로 짜겨진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짜겨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걸 얼마냐면 논문에 막 쏟아져 나온 논문을 보면요. 그때 마그마가 올라와갖고 올라오니까 이쪽에 그 브라질 그쪽에 가면 저 아르헨티나 그쪽에 이와수 폭포 가면 그 부근에 그때 올라왔던 마그마 흔적들이 지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방사선으로 크랙이 쫙 가는 게 나와 있어요. 그 틈에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성캄프리아. 자, 그럼 잠깐. 성캄프리아를 보면 생명체는 뭐가 있냐 하면 물고기는 그러니까 4억 5천만 년, 아니 5억 4천만 년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어류.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해면동물. 그 다음에 이 조류는 뭐냐 하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기억나죠? 네. 파래, 다시마, 미역. 파래, 다시마, 미역은 식물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걸 뭐라면 엘게라 그래요. 조류라는 건데 조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래 같은 거는 이 모든 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렇게 단세포인데 야들이 모여갖고 조류 비슷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마, 미역, 다시마, 파래가 식물이 아니라는 걸 간단히 증명해 드릴게요. 미역도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네. 미역도 그런 뿌리가 있어요. 근데 미역의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뿌리가 아닙니다. 그냥 바위에 부착하는 그냥 부착 지지점입니다. 그 식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상의 식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그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중에 녹조류에서 왔습니다. 파래 종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라는 거는 왜 색깔이 파란색, 그 다음에 갈색, 붉은색이냐 하면요. 그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거는 그 바닷물 햇빛이 들어와갖고 바닷물에 감싸되고 남은 색깔들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다 깊이가 깊은 데는 4,000m입니다. 근데 강압성이 일어나는 거는 바다 표층에서부터 200m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표층수라고 합니다. 그 표층수에만 플랑크톤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밑에 들어가면 햇빛이 완전히 감쇄되가 안 들어와요. 햇빛이 사라지기 전 그 바다 깊이를 표층수라고 하는데 거기 한 200m까지입니다. 그 200m까지만에 플랑크톤이 사는데 그다음에 조류도 사는데 그 들어오는 바다 깊이에 따라서 그 햇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그거에 맞춰 갖고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가 번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요거 이제 수도 없이 암기했죠? 네. 예. 저 얘기했잖아. 지질학은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무조건 보세요. 캄브리아 밑에는 이까지 성캄브리아 그랬잖아요. 자, 됐죠? 예.
이거는 뭐냐면 이거 나오잖아요. 캄브리아는 그 로마 시대 지명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영국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가 있잖아요. 웨일즈의 로마식 이름이 캄브리아입니다. 예. 그리고 지질학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웨일즈를 탐사하면서 지구상의 지구과학이라는 게 출현했습니다. 영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오케이, 자 이쪽으로 좀 봅시다. 예, 그래. 지구 46억 년을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가장 오래된 강물이 44억 년. 어제 우리가 40억 년짜리 그 봤죠. 44억 년이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강물이고, 대부분 강물이 형성되려면 이때 발견된 게 태저감이에요. 편마암 쪽이 먼저 발견됐는데 44억 년 전에 편마암이 나온 걸 봤을 때 그때 벌써 태저감이 있다는 말은 물이 있었고, 그럼 대규모 물은 바다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추정해서 광물을 보고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내로 바다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지금 밖엔 추정하고 있어요. 간혹 어떤 과학 강의 들으면 뭐 바다가 뭐 지구가 생기고 한 5억 년 후에 만든 이런 사람까지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엄밀한 겁니다. 바다가 아주 초기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륙은 초기부터 없었어요. 거의 쪼매는 것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기억납니까? 그 어제 지질방울에 봤던 네. 그 이름이 아카스타입니다. 그 지명 이름이 아카스타 변성암. 예. 저 변성암이니까는 유추할 수 있죠. 변성암은 주로 태저감이 압력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태저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태적 작용은 누가 하겠어요? 주로 물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이펙스 처트라 해갖고 요게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아노박테리아 이제 35억 년 했는데, 요게 지금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요런 거 이제 누구 생물학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와, 그까지 아느냐 그럴 거예요. 요게 이름도 알아놓았어요. 아이펙스 처트입니다. 처트. 요 처트는 뭐냐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SiO2입니다. 처트도 SiO2인데 생물 기원 SiO2를 처트라 합니다.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요게 호주에 가면 서호주에 그 아이펙스 처트가 이게 전 세계 생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오래된 거는 36억 년 전 서호주에서 발견된 시아노박테리아 화석을 보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 에이펙스 처트라 그러는데, 우리 저 박자세가 우리 단체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진짜 이건 자랑할 만해요. 그 논문에서 나오는 진짜 항양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중에 이제 GPS 잘 보는 사람들하고 해갖고 거의 한 40명이 갔어요. 가갖고 그 옆에서 야영을 하고 입에서 세계 테마객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밤하늘이 완전 숨이 막 멎습니다. 그 있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마블바입니다. 그 마블바가 뭐냐면, 혹시 일반 사람들 잘 마블바가 소고기 뭐 이거 할 때 그 마블바 나온다 하던데 들어봤어요? 마블링 뭐 짜세요? 그 이름입니다. 그게 무슨 저는 잘 모르는데 소고기인가 뭐 이렇게 돼지고기를 하면 이렇게 하얀 기름기가 싹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그 하얀 고기에 들어가 있던 그 하얀 부분이 처터입니다. 그래서 마블바라는 곳은 여러분 평생 한번 소원을 삼아보세요.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평생 한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마블바입니다. 저는 그걸 3번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본 사람들은 진짜 드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마블바는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호주 이렇게 들어가면 마블바는 일반 사람들이 뭘 알려준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40도를 한 일주일 기록한답니다. 그거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40도 돼도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우리는 마블바 가면 쪼매는 마을이 있어요. 주유소 한 개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한 20, 30가구가 있는 쪼매는 마을인데 호주 그 안에 오지에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들하고 10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12, 13년 전인데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간 날 또 내가 마블바를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뭘 알고 모르고는 진짜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호주 지질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갔는데도 마블바라는 그곳을 내가 몰랐어요. 몰라갖고
한겨레 팀하고 갔는데도 그걸 안내를 못했어요. 그때는 기사를 못 났어요. 그러다가 호주에 그 한겨레 팀하고 같이 들어가고 나올 무렵에 그 기자 한 명이 무슨 그쪽에서 현지에서 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런데 내 책을 우연히 내가 그 빌려가 딱 보다가 봤더니 호주 전문 지질학자가 쓴 책이요. 봤더니 마블바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임이 끝났고 귀국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너무 소중히 보니까네 그 샀는 사람이 박사님 선물 드리겠다고 저한테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마블바 중심으로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지질학자가 6군데 루트를 탐사한 그 책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돌아가 그걸 딱 스캐닝하고 해갖고 그걸 갖고 다시 마블바를 그 후 2번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책 한 권이 돈으로 치면 1억 정도를 저한테 그냥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마블바를 알고 나서 그 전문 지질학자가 썼는 그 마블바를 중심으로 한 6개의 루트가 있어요. 그 6개 루트의 지질학, 그러니까 그게 38억 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구상의 가장 초기 지구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이 그 마블바를 중심으로 일어난 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막 그 책 갖고 내가 강의했더니 너무 좋아갖고 그 책 사겠다고 호주에 연락하고 뭐 온갖 뭐 야단을 치겠는데도 다 못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한 권 딱 소개했을 때 그 책을 사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돈 1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이 저한테 실제로 1억 원 이상 영향을 준 거예요. 그거 이제 저는 마블바 그 6개 코스를 다 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지질학을 좀 아는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마블바 진짜 한번 가볼만 해요. 여러분, 마블바 근데 그 책을 갖고 GPS를 갖고 우리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27억 년 전에 바닷가를 찾아냈어요. 27억 년 전에 바닷가 해변이 화석으로 된 게 요런 쪼매는 계곡에 남아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GPS 찾아갔더니 근데 계곡을 요만 해갖고 1시간 답사를 다 했는데 그 논문 책자 그대로 바닥에 이 물결무늬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쪼매는 1m밖에 안 된 절벽에 구멍이 한 서너 개 뚫혀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뭔지 알아요? 전문 지질학자들이 와갖고 이 샘플링을 드릴링 해왔다는 거예요. 그 호주 오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림프 장비 하겠잖아요. 그걸로 갖고 측정해봤더니 이게 27억 년 전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호주 사막 한가운데서. 그때 느끼는 희열은 이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서 내가 27억 년 전 바닷가, 태고의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다가, 그게 지금 요겁니다. 그 발견된 데가 마블바입니다. 이게 전 세계 생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후에 딴지거는 전문 학자들이 나와갖고 이 마블바에서 발견된 36억 년 이거는 드릴링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돼갖고 잘못한 거다. 이래갖고 또 한 20년 전에 어떤 학자가 또 딴지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다른 학자가 아니다라고 또 엎치락 뒤치락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은 서호주 마블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그겁니다. 그 와라우나 지천군이라 그러는데 그 마블바를 중심으로 있는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하면요. 전 세계 철 생산의 40%가 거기서 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블바는 가면 그 우리나라만한 땅에 사람이라고는 강산업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해마다 마블바 그 중심으로 그 화성에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하고 가장 지구상에 유사한 지형이 마블바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원을 세우면 돼요. 언젠가는 저하고 한번 마블바를 가고 예, 그 쏟아지는 그 은하수 밑에서 비박을 하는 거예요. 예, 비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기에 제가 호주를 7번 갔는데 초기에 한 3번 갈 때는 텐트를 쳤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니까네 호주에는 딱 좋아요. 여름에 지금 언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7월 8월 달에 들어가면 그쪽 안에 들어가면 열흘 동안 말 그대로 쪼매는 구름 한 조각도 못 봅니다. 하늘이 완전히 딥블루입니다. 열흘 동안 구름 한 점 못 보다가
그 마블밭에 좀 빠져나와 갖고 처음으로 구름을 봤을 때 탄성을 지릅니다. 야, 저거 구름 있네. 이해됩니까? 네. 사람들이 구름 보고도 저렇게 감탄 거예요. 못 보다가 못 보다가 열흘 내내 이렇게 딥블루의 하늘을 보다가, 그런데도 퍼스나 고수도 한 이틀 운전해갖고 저 퍼스로 가면요 비가 오고 막 그래요. 그것을 하늘 못 봐요. 그런데 이 마블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블바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이게 발견된 시아노박테리아,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데 저게 전 세계 학자들이 진짜 평생 한 가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블바에서 조금 빠져나왔고 저쪽 해안 쪽으로 가면 그 해안이 샤크베이라는 데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의 성지에 가깝습니다. 샤크베이는 뭐냐 하면 또 호주 사람한테 물어보면 샤크베이 다 알아요.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알아요. 뭐 샤크베이 하면 돌고래 이야기밖에 안 해요. 돌고래 먹이 주는 데로 유명해요. 에코, 해양 에코 그건데 실제로 그거보다 한 100배 중요한 게 뭐냐면 샤크베이 바닷가에 뭐가 있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산소를 만들고 있는 그 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아마 그걸 또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전파한 장본인이 접니다. 네, 제가 그쪽에 가갖고 EBS 방송 나가고 온갖 곳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언제 발견됐냐면 거의 한 명확해진 게 1960년도, 70년도쯤 와서 명확해졌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구 전체에서. 그 마블바가 있는 그쪽이 인도양입니다. 호주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태평양이고 이쪽은 인도양인데 그쪽 인도양 쪽에 이렇게 만으로 돼 있어요. 영일만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닷물이 돌아갔고 요 안에 그냥 호수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져나오고 호수처럼 있으니까 일사강이 하니까 여기 염분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고둥이나 소라 같은 게 안 자라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짠 바다고 그러니까 원시 지구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시 지구 형태를 갖고 있는 그 바다에 바로 그 시아노박테리아 알죠?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요겁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요겁니다. 자, 요건 또 설명드릴게요. 요게 요렇게 됐는데 요 한 마디가 그 단세포입니다. 그 단세포가 모여갖고 실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건 또 빨리 설명드릴게요. 지구상의 생명은 제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0차원 생명, 1차원 생명, 예. 그 다음에 2차원 생명, 3차원 생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0차원은 뭐냐면 점입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박테리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박테리아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되잖아요.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된 생명체를 뭐라 그러냐면 가장 흔한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걸 버섯이라 그래요. 버섯은 이런 겁니다. 시아노박테리아를 간단히 씁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걸 쭉 연결했는 걸 남조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하고 남조류를 같이 섞어서도 돼요. 그게 왜 되느냐 하면 내 세포 하나면 그냥 박테리아잖아요. 그럼 시아노박테리아 하면 돼요. 근데 나와 동일한 걸,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걸 내가 이런 걸 수천 개 연결하면 그게 남조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하나가 박테리아인데 야는 뭘 하냐면 시아노박테리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일단 광합성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 종류가 한 5가지가 됩니다. 근데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럼 다른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못 했느냐? 광합성을 했습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다른 박테리아가 했는 광합성은 물하고 관계없는 광합성을 했습니다. 그 박테리아가 황박테리아입니다. 어제 황 이야기 했죠. 황세균. 그리고 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황박테리아는 황화수소 H2S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리하면 수소하고 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박테리아가 필요한 게 황이겠어요? 수소겠어요? 수소. 오케이. 굿.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요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모든 생명체가 필요한 거는 무조건 수소입니다. 뭐 느낌이 없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아까 우주 전체도 무조건 수소라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체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기타 등등입니다. 생명은 딱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수소하고 카본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게 뭐가 됐든지 우주하고 그냥 만나게 돼 있어요. 우주는 뭐냐면 수소잖아요. 생명도 수소를 원했던 거예요. 됐나요? 거기 따라하셨죠? 그런데 수소가 어디에 있느냐? 수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소가 유일하게 있으려면 수소 혼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수소 두 개가 모였다면 수소 기체가 되잖아요. 야는 우주에 있는 모든 분자 중에 가장 가벼운 분자입니다. 가볍다는 말은 빨리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빨리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 가를 가다 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수소를 가다 놓으려 하면 그 가다 놓는 당기는 힘이 무지하게 커야 돼요. 당기는 힘이 크다 그러면 행성이 커야 돼요. 그래서 목성쯤 돼야만이 목성 토성이 돼야만이 수소를 가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명체 같으면 생명체도 우주하고 같으니까 수소가 본질이요. 그럼 수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소를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대답하면 다 물이라 딱 대답해요. 자, 그런데 잘 따라오세요. 물에서 수소를 끄잡아내보세요. 물은 산소하고 수소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소를 빼내보세요. 수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소 한번 꺼내보세요. 그 수소 꺼내는데 10억 년 이상 걸린 겁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물이라는 분자에서 산소가 아니고 수소를, 물론 꺼내려면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쪼개는 과정에 산소는 그냥 도망가 버렸고 내가 필요한 거는 수소였어요. 근데 문제는 쪼개는데 무지하게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분자에서 수소를 꺼내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일단 물은 액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분리시키면 기체로 만들면 되잖아요. 기체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마솥에다 물을 넣어놓고 장작불 떼보세요. 그러면 김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김은 무조건 기체라 그랬잖아요. 자, 기체가 됐어요. 그러면 물이 기체일 수 있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예. 그럼 물의 기체도 H2O잖아요. 분리 안 됐잖아요. 그럼 분리 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도를 더 올려보세요. 온도를 더 올리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모든 게 온도입니다. 온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가 이렇게 힘으로 붙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야도 움직이고 야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면 더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수소하고 산소가 온도가 높아져가고 막 요동치다가 언제 요동을 치면 이 둘이 당기는 힘보다 더 크게 툭 떨어지겠느냐 이거요. 몇 도? 계산해 보세요. 이거 거의 10,000도쯤 됩니다. 무쇠소치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철이 1,500도 녹습니다. 다이아몬드가 3,500도에 녹습니다. 지구상에 3,000도 넘어가면 지구상에는 모든 금속은 녹습니다. 됐죠? 제가 박사과정 때, 석사 박사과정 때 했던 게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메탈을 녹여봤습니다. 제가 뭘로 녹이느냐면 전자라고 녹입니다. 가장 녹이 어려운 게 텅스턴입니다. 텅스턴도 온도가 한 3,300도쯤인가 하면 녹아요. 다이아몬드도 한 3,500도 녹아요. 그 이상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장 강해요. 다 녹습니다. 그런데 물은 3,000도 갖고 안 녹습니다. 분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수소, 내가 먹잇감 있는 수소가 물 속에 있다는 걸 다 알아도, 박테리아들이 알아도 이걸 감히 끄집어낼 수 있는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생기고 나서 10억 년 지나도 그 맹렬한 영웅이 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박테리아 수천 가문의 박테리아에서 진짜 영웅이 출현한 거예요. 그 영웅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시아노박테리아를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항세균이 졌네요. 졌어요. 근데 항세균은 잘 들었어요. 그럼 항세균은 강합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때 항세균은 그러면 어쨌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수소를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물에서는 못 갖고 온 거예요. 됐나요?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나? 그러면 물 H2O 다음으로 수소가 있는 만만한 분자를 찾아보셔요. 이게 진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중고등학교나 대학 교수들조차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나 명확한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모든 게 수소인데 산소는 잊어버렸어요. 수소만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수소가 어디 있냐 봤더니 물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물에서 못 꺼냈어요. 근데 그 전에 수소를 꺼내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팀이 바로 황박테리아입니다. 어디서 수소가 있나? 이름이 황. 네. 어딨냐면 황에다 수소를 갖다 붙여봤어요. 예, 그걸 H2S라 그래요. 예, H2S.
그러면 내가 어제 강의를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무조건하고 황을 만나면 황하고 누가 형제라 그랬어요? 산소. 따라오셨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가 뭐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산소 8번 밑에 그 바로 밑에 16번이 뭡니까? 황이잖아요. 황이 산소 바로 밑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바로 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체외각 전자가 같다는 겁니다. 두 개. 황도 마이너스 이가로 주로 작용하고 산소도 마이너스 이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란 말은 뭐냐면 초기에는 산소가 없을 때는 산소 역할을 황이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황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자, 요렇게 따라오세요. 요렇게 하면 지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소가 그러니까 지구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잖아요. 기체 상태에 산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기체 상태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를 누가 잡았나 하면 황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황화수소인데 그 황화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화산에 있습니다. 온천지대 가면 옐로스톤이나 이런 데 가면 노란 가루가 보입니다. 그게 황박테리아가 황화수소에서 수소만 빼내고 껍질 황을 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려요, 선생님. 유황? 예? 우리 동네는 유황 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틀려요, 그건? 같은 겁니다. 자, 온천지대. 그 다음에 화산지대 가면 여러분들 흔히 노란 가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란 가루가 그 온천지대하고 화산지대에 뭐가 많으냐 하면 황화수소가 많습니다. 그 황화수소가 많은 데는 황박테리아들이 수소를 빼뜨려 물라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수소를 뺏고 나면 황가루만 남잖아요. 그래서 온천하고 화산지역에 노란 가루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지구를 보는 관점에서 모든 산소는 초기 지구에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지구의 산소가 철다음으로 많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 예, 땅 속에 있습니다. 바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기체 상태의 수소가 없습니다. 요걸 항시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체 상태의 수소를 물 속에, 바위 속에 있는 산소를 빼낸 게 아니고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빼내준 생명체가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러면 그 산소는 필요 없던 거죠. 그래서 갖다 버린 겁니다. 자, 버렸을 때, 잘 따라오세요. 지금 요걸 항상 이야기하는데, 버렸을 때 이 박테리아가 어디에 살았어요? 물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물 속에 있으니까 물 속에서 방구 낀다 생각하면 돼요. 정말 고급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뻘뻘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밑에서 수십 미터 밑에서 강압성을 한 결과 그 물에서 수소를 빼내 쓰고 산소를 버렸잖아요. 그 버린 산소가 올라옵니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오면 기체가 올라오니까 그때 태고의 바다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철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닷물에 철이 안 녹아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지구 그 20억 년 이전에 4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의 바다에는 철이 가득 녹아 있었습니다. 그 철을 적었어요. 이가철 이꼴하고 검은색이라 적어 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가철이 아직도 녹아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검은 바다. 한자로 흑해. 따라오셨나요? 예. 그게 원시 바다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가철이 녹아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곧 끝납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강압성을 하고 나서 산소를 내뿜었잖아요. 그 산소하고 이가철을 결합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e2O3가 됩니다. 됐죠? Fe2O3가 만들어지면 그 철은 무겁잖아요. 그게 녹입니다. 녹. 예. 철의 녹이 무겁기 때문에 바닷물 밑에 깔아앉습니다. 됐죠? 그러면 철의 녹이 붉은색이 쫙 깔아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산소를. 그럼 시아노박테리아 강압성을 하고 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공부하셨죠? 그 포도당은 설탕이잖아요. 간단히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포도당 점액질 속에 낮 동안에 모래가 갖다 붙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래가 갖다 붙으면 무거워져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이렇게 꺾어져요. 그래서 야들이 모래가 갖다 붙고 모래하고 설탕하고 범벅이 돼갖고 이렇게 가서 수천 년 자라요. 다시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조금 어렵습니다. 표층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하고 이 안쪽에는 산소가 없는 황박테리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껍질이 계속 자라게 돼요. 시아노박테리아가 뚫고 또 올라오고 모래에 쌓여갖고 넘어지고 그 밑에 또 새끼가 또 올라오고 넘어지고 이게 한 1000년쯤 되면 간단히 이제 창호지로 갖고 건칠불 만들 수 있잖아요. 아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수풀이 올라온 거가 이렇게 또 깔아져가 잔디처럼 깔아지고 그 위에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부유물이 갖다 붓고 해갖고 청상으로 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된 바위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요.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 확실해졌죠? 네. 확실해졌죠? 시아노박테리아가 바위가 된 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았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한 30억 년부터 35억 년에서부터 거의 한 18억 년까지 거의 한 10억 년에 걸쳐 갖고 전 지구에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발견됩니다. 어디냐면 영월에도 발견되고 동강에서도 발견되고 백년도에도 발견되고 우리나라 하양 경상도 하양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긴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구상에 산소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억 년. 대략 22억 년 전부터 지구 표면에 대기 중에 1% 산소가 축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얼마냐 하면 21%. 예, 10배 이상 증가했죠. 그러면 잘 따랐어요. 요거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썼는 책에 요 부분은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22억 년 정확하게 지금 지구과학계에서는 23억 년쯤 됐을 때 오존층이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적어놓았어요. 오존층. 그러면 23억 년에 오존층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엄밀하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존층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구상의 광물 속에 황이 들어가 있는 광물을 전문학자들이 분석해 봤을 때 황이라는 원자하고 황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황의 동위원소 33번, 질량수 33번 황이 있는데 34번도 있고 36번도 있어요. 질량수. 그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친 겁니다. 근데 질량수 33번 홀수인 요 황은 자외선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이 가속을 시켰을 때 효과가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요걸 최근 지질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더니 23억 년 전후에 이전의 황하고 이후의 황을 분석해봤더니 질량 효과가 완전 자외선 효과가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엄밀한 겁니다. 그래서 23억 년 전에 지구상에 어쨌든 오존층이 출현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오존층이 출현했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지구상의 생명이 대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존층 이야기. 그 자외선이 오존층에 흡수가 돼갖고 지구 표면에 적게 늘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억 년쯤에는 대기 중에 1% 농축이 됐다 보는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가 1% 농축이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대륙에 노출된 모든 광물이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억 년에서 20억 년 그 짧은 사이에 3,000종의 광물이 지구상에 출현했을 거라는 게 지금 지질학의 가장 핫 이슈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광물이 4,500종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2억 년을 기점으로 거의 70%가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22억 년쯤에서 지구상의 산소가 1% 되면서 생명 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20억 년 이전에는 40억 년부터 20억 년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원핵세포라 그래요. 원핵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오케이? 따라오셨나요? 네. 그 다음에 20억 년 기점으로 새로운 세포가 출현했어요. 왜 출현했는가 물어봤더니 지구상의 산소 농도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1% 산소 농도가 축적되면서부터
원핵세포, 원핵세포를 다른 말로 박테리아라 그래요. 박테리아에서 진핵세포로 바뀌어져요. 그럼 진핵세포의 데피니션은 정의는 뭐냐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됐죠? 거기에 따라왔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뭘 합니까? 물으면 선생님들 TCA 사이클 다 암기했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뭘 하면 TCA 사이클 그걸 하면 그 다음 이제부터 공부를 더 하시면 그 전자 전달계를 해요. 전자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전자 전달을 다 하고 나면 ATP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ATP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원입니다. 됐죠? 산소가 없으면 두 분자의 세포가, 원핵세포는 두 분자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됐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38분자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16배 증폭을 해버립니다. 됐나요? 에너지를 16배나 만들었기 때문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핵세포는 정확하게 좁쌀만 하다면 진핵세포는 콩알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큽니다. 10,000배. 적으세요. 10,000배. 크기가 10,000배 커진 겁니다. 같은 동일한 하나의 세포인데 10,000배나 커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에너지가 무지하게 커졌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6배의 에너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 만들어냈던 주역이 누구냐 하면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냈나 하면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연료를. 그럼 불을 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산소잖아요. 이제 아구가 맞죠? 따라오셨나요? 이제 이 그림이 맞춰졌나요? 자, 지구상의 산소가 20억 년 기점으로 1%, 그 전에 0%였는데 없었는데 산소가 1%로 딱 올라가면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진핵세포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진핵세포가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버섯이다, 곰팡이다, 저 사람이다, 뭐 다 구분하지 마세요. 식물이나 구분하지 말고 진핵세포야라고 하면 됩니다. 지구상의 생물 두 종류밖에 없어요. 원핵세포, 진핵세포. 그 다음에 진핵세포들이 모인 겁니다. 모인 걸 다세포 생명체라 그래요. 그 다세포 생명체를 여러분들이 아는 식물하고 동물로 구분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식물은 뭐냐 하면 식물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구슬 하나잖아요. 야들이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가 선으로 연결한 게 남조류입니다. 그 선 가닥이 모여갖고 돌이 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선을 옆으로 쫙 연결하면 뭐가 되죠? 면이 되죠. 그게 식물 잎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이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그냥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냥 김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김 발에다가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걸 왜 펼칠까요? 왜 펼칠까요? 펼쳐야, 자, 시아노박테리아 한 줄 있다면 두 번째 줄을 밑으로 갖다 놓으면 밑에 줄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강압성이라고 합니다. 강압성의 햇빛을 받기 위해 갖고 2차원 평면으로 펼쳐진 시아노박테리아의 종이 조각을 나무잎이라고 합니다. 잎사귀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됐죠? 그 정도. 자, 그 정도 하고. 자, 요거. 자, 넘어가면서 오늘 저 핵심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요게, 예, 그 유명한 토널라이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입니다. 토널라이트. 자, 토널라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석영 안산암. 자,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토널라이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해안에서 나온 돌인데 하면서 토널라이트가 뭐냐 이래 물으면 그때 석영 안산암을 토널라이트 하면 요겁니다. 요게 토널라이트입니다. 자, 이 토널라이트가 대이작도에 있는데 어제 도표 보여줬잖아요. 그거 암기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인 줄 압니다. 한번 머릿속에 유추해 보세요. 석영 안산암. 자, 석영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자, 안산암은 섭노감이잖아요. 고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하강암, 섭노감, 저 발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섭노감 쪽으로 싹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이게 섭노감이 분출하면 안산암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석영 안산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암인데 석영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굿.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아셔야 돼요, 요거. 요 보시면 요 적어놨어요. 토널 라이트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 워낙 중요한 강물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끄 보시면 보세요. 요서 요까지가 석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면 쭉 내려가면 대부분은 한 60%는 뭐겠어요? 사장서. 그 다음 내려가면 뭐 만나죠? 백운모. 그 다음 허군모 만나죠. 그런데 이쪽에 일로 들어가면 휘석은 안 만나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까만 거 뭐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허군모라는 거. 됐죠? 예, 그래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가면. 석영안산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얀 부분은 뭐겠어요? 사장석. 예. 그러다 약간 주황색 뜨면 그 K장석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예, 약간.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습니다. 석영안산암. 됐죠? 예, 이거 우리나라. 토널 라이트.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토널 라이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음껏 보세요. 한번 만져보고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요 정도면 한 1000년 정도, 한 수백 년에서 1000년 정도 되면 되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샤크베이 가면 어떻게 됐냐면요. 요게 바닷물 밑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고 폭신폭신해요. 그 우리 그때 한 15년 전에 초기에 갔을 때는 안에 들어가 갖고 저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우리 발로도 맨발로 이렇게 밟아도 봤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바위가 된 건데 서주에 그쪽에 가면 더 놀란 게 이제 바닷물이 이 정도 있다면 얕은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울이 볼볼 올라와요. 그 방울이 뭐죠? 산소. 그 산소가 모여갖고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지구 역사 반은 그 산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예, 그래서, 조상 순례하러 가는 겁니다. 이 돌이 없었다면, 이 시아노박테리아 없었다면, 여러분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예 진핵세포라는 게 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잘 들었어요. 원핵세포입니다. 야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그냥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앤드루 놀이라는 사람이 썼는 생명 최초의 35억 년. 제가 그 책을 들고 갔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예,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챕터가 한 10개인데 그 한 7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 챕터를 쓸 때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위대하다는 말을 붙여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박테리아 종류가 한 100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들은 쪽에 미생물학을 해보면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 베타, 델타 이렇게 쭉 나눠요. 그거 속에도 수백 가지들이 다 있어요. 그 수천 가지 박테리아의 가문 중에서 지금까지도 딱 한 가문만이 물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바로 시아노라는 가문이요. 그래서 아직도 지구는 팍스 시아노시도입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잖아요. 그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노마가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던 뭐 그런 노마의 평화. 마찬가지로 제가 EBS 방송을 할 때 한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외계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의 대표적인 생물 종은 인간이 아니고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야들의 한 정손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35억 년에서부터 그 18억 년까지 전 지구에서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지구의 산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 하나 추가해주면, 그래서 22억 년에서 20억 년, 그 정도 때 일어난, 20억 년 그냥 해도 돼요. 20억 년에 일어난 걸 1차 산소혁명이라고 합니다. 예, 옥시전 레볼루션, 산소혁명이라는 말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산소, 그러니까 그때는 1%입니다. 1%에서 지금은 21%잖아요. 그러면 1%, 2%, 7%, 10%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곡선이 언제냐 하면 대략 6억 2천만 년쯤 됐을 때 20%까지 올라왔다는 걸 많은 증거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6억 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6억 년 됐을 때 고쳐갔어요.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했다 봐요. 지금 초기에는 저도 한 이거 산소도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거 다 했고 저 책이 다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 이상 위대한 도표가 없습니다. 생물학에서는.
보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0%에서 20억 년에서 1% 올라갔다가 지금 21%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 딱 꺾어지는 요 포인트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가 큰 세포 속에 잡아먹게 진핵세포가 출현한 거예요. 여기서까지는 원핵세포, 여기서부터는 진핵세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를 영입한 그 세포가 진핵세포가 되고, 그러면서 요 마지막 요것서 산소를 만들었던 원핵세포, 박테리아는 야라는 거예요. 수천 종류 중에 요 가문에서 산소를 만들어냈고, 그럼 여기로 올라가지고 요쯤 6억 년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6억 2천만 년 전에 5번 생명이 출현했고, 그 전에 7억 년에서 6억 년 사이에 전 지구가 얼음으로 덮이는 스노볼 어스가 3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스투디안, 마리아노, 가스키어즈 요 3번의 빙하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 심지어 학자들은 적도에도 1km짜리 빙하가 덮였다고 봐요. 전 지구가 빙하로 덮였다고 하는 주장이 스노볼 어스입니다. 그러면 자, 잘 따라오세요. 요건 조금 고급 이론이니까 따라오세요. 전 지구가 1km 빙하로 덮였다 하면, 그러면 빙하가 한번 덮이고 나면, 그럼 지금은 온난한 시대가 됐는데 빙하가 녹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7억 년에서 6억 년 사이에 빙하가 3번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세 번째 녹고 나서 캄프리아게 된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폭발한 캄프리아기 바로 이전에 한 1억 년 동안 3번 얼었다 녹았다 했는데, 요때 기점으로 지구상의 산소가 20%로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제2차 산소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1차 산소혁명에는 웬만한 사람 알아요. 요즘 공부 좀 한 사람 아는데, 2차 산소혁명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생물학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었어요. 2차 산소혁명은 뭐냐면 10억 년 전에 저 초대륙이 출현했어요. 그 초대륙 이름이 노디니아 초대륙입니다. 됐죠? 10억 년 전에 출현해갖고 이게 8억 년쯤 되면 분열을 시작해요. 분열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생긴 일인데, 8억 년에서 이제 7억 년을 들어와요. 7억 년을 들어오다가 갑자기 빙하기가 터졌어요.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 지구가 깡그리 빙하가 됐는데, 그럼 바다 위에도 1km 덮였어요. 그러면 보통 지구과학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 이걸 언제 빙하가 깨지느냐? 한 번 덮이면 계속 자라거든요. 어떻게 깨질 것 같아요? 예, 요걸 깨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화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태평양 바닷물 걷어내면 화산이 10,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음이 덮였고, 1km 얼음이 덮였고, 이제 그 밑에는 바닷물이 4,000m, 4km쯤 되니까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고, 그 밑에 태평양, 인도양 밑에 화산들이 있어요. 그럼 화산이 분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륙에도 빙하가 1km 덮였다 합시다. 그러면 마그마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잖아요. 이거는 여 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마그마가 올라왔고, 마그마 뜨거운 게 화산을 깼어요. 깨고 나면, 자, 깨기 전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데, 깨기 전 상태가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빙하가 있으면 안 되죠. 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지구상의 가장 큰 이산화탄소의 저장고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한 반 정도가 바닷물 속에 항상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전체가 빙하로 덮이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화산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화산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됐죠? 이걸 수백만 년을 시간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겠죠. 따라오셨나요? 바닷물에 안 녹아 들어가니까요. 얼음이 막았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담요처럼 온실가스가 된다 알고 있죠? 그럼 지구 온도가 올라가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수천 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한 1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빙하가 삽시간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 자, 지구는 벌써 온도가 10도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급격하게 증발하겠죠. 증발하면 지금 태풍이 한 10배 정도 강한 태풍이 일어나요. 이해됐나요? 됐죠?
그러면 벌써 지구 온도는 올라가 있고 빙하는 깨져갖고 녹았고 강한 폭우는 치고 요 세 가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그 강한 폭우에 의해서 대륙이 씻겨져 나가겠죠. 예, 대륙이 빙하가 녹으니까 대륙이 노출되면 이 바위가 노출되면 씻겨져 나갈 때 잘 따랐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씻겨져 나갔냐 하면 보통 때보다 인산. 자, PO3 이가. 자, 여러분들 자, T실 사이클 해당 작용하면 해당 작용 10단계에 PO3 수도 없이 했죠. 네.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확 오죠. PO3 외우면 PO3 외웠죠? 네. 하도 많이 나와. 맞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 드뭅니다.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보채 뜯기를 볼 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PO3가 바로 뭐냐 하면 잘 들었어요. 그 인산인데 여러분 그 제가 썼는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 그 책을 보시면 DNA가 있잖아요. DNA가 아데닌, 과닌, 시토신, 티민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개 연결되냐면 32억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데닌, 과닌, 시토신, 티민을 연결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짜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악교풀이 있어야 돼요. 됐죠? 그 악교풀이 또 뭔지 압니까? 그게 인산입니다. 오마이 사이즈. 맞아요. 춤을 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인산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32억 개를 연결하는데 그 32억 연결할 때마다 다 들어가야 돼, 인산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DNA는 자, 우리가 한 세포가 두 개로 새끼를 칠 때 한 세포가 두 개로 만들면 DNA도 한 세트를 두 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인산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됐죠? 그거까지 따라서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걸 시아노박테리아에다 적응하면 돼요. 시아노박테리아도 생명체니까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아노박테리아 정식하려면 DNA를 두 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세트마다 그 사이에 아데닌, 과닌, 시토신, 티민 사이에 인산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근데 보통 바다에는 인산이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근데 특별할 게 인산 보너스가 확 쏟아져요. 대륙에서 폭우가 쏟아져 갖고 보통 태풍이 한 10배 주는 태풍이 불면 인산염 광물 속에 있는 인산이 빗물에 씻겨갖고 바다로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7억 년에서 6억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따라가면 돼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좀에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빙하가 다 덮였는데 그 빙하 밑에 또 온천지도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저 아이슬란드 저런 데는 온천지대에 제약회사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그거 가면 특이한 박테리아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걸 갖고 특이한 암 치료제를 만들고 막 그래요, 요즘은. 그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일부 박테리아들이 온천지대에 살아남아 있었어요. 또 빙하 밑에도 일부 살아남았는데 다른 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빙하가 깨졌잖아요. 깨져갖고 바위에 인산염이 바닷속으로 싹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인산염이 있으면 DNA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새끼를 막 치잖아요. 이게 이제 궁합이 맞은 거예요. 궁합이 왜 맞았냐면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태양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생명 활동이 2배로 빨라져요. 그냥 새끼를 막 친 거예요. 새끼를 막 친다 해도 인산염이 없으면 DNA를 못 만들잖아요. 새끼 못 쳐요. 사실은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면 우리나라에 매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5월 달이나 저 4월 말에서 5월 달에 봄 가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뉴스 시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서해안의 갯벌에 조개들이 폐사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갯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져요. 그게 뭐 몇 년에 하면서 뉴스 들어보면 나와요. 저는 그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왜 폐사를 하느냐. 결국은 이 조개들이 계속 새끼를 만들어야 살을 계속 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면 바로 그 DNA를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려면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DNA를 만들 때 인산염이 무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강물이 안 흘러 들어오니까 바다로 그러니까 인산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인산염이 많이 들어오면 막 자라는 거예요. 대규모로 인산염이 바다로 들어올 경우가 드문데 바로 6억 년, 7억 년 사이에 빙하가 녹으면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게 바위가 깎여져 나오는 빗물에서 깎여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아닙니다. 빗물에 녹아 장색이 녹는다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 녹으면서 그 속에 인산염이 대규모로 바다에 들어온 거예요. 7억 년 전 바다로 들어와갖고 그때 바다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시아노박테리아. 야가 때를 만났지. 어떻게 됐죠?
그냥 마음껏 정식화 해버린 거예요. 그걸 요즘 인공위성 찍은 사진을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시아노박테리아가 많이 정식하면 바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인공위성 찍어야 돼요. 네, 한반도만한 면적을 그냥 덮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럼 야들이 뭘 하죠? 야들이 산소를 볼볼볼 만들어내죠. 그래갖고 바로 7억 년에서 6억 년 사이에 산소가 10%, 15%, 20%로 싹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걸 일러서 지금 지구과학계에서는 2차 산소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리됐나요? 예, 이건 대단한 지식입니다. 1차 산소혁명은 왜 말해서 조금 알아요. 그거는 20억 년 전. 2차 산소혁명은 스노우볼 어스 이론. 스노우볼 어스 이론하고 링크해갖고 스노우볼 어스 빙하가 깨지면서 급격하게 시아노박테리아가 정식을 했다. 시아노박테리아 왜 정식했나 물으면 일단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정식할 조건이 됐고, 두 번째는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DNA를 하는데 인산이 들어와야 된다. 그 인산은 대륙에 있는 바위에 있다. 근데 바위가 쉽게 좀 들어와야 되니까 태풍이 일어나야 된다. 됐죠? 요게 딱 결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지구과학의 핫이슈입니다. 됐죠? 산소가 20% 이상은 올라갈 필요가 없어서 이제 더 정식 안 또 이야기할게요. 산소가 20% 이상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거는 이번 책에도 좀 적어놨을 거예요. 산소가 언제 가장 높았었냐면요. 고생대 석탄기 때 산소가 언제까지 올라갔다 보느냐 하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랍죠? 지금 21%인데 3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몸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석탄기 때 곤충 그 잠자리가 있어요. 그 잠자리가 이 팔 하나가 70cm, 날개 하나가 70cm, 갈매기만 했어요. 잠자리가. 그게 화석으로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석탄기 때 산소 농도가 30%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그때는 무슨 식물이 있었다? 양치식물. 예. 지금 소나무, 잣나무는 없었습니다. 나자식물 없었고 양치식물들이 20m, 30m 올라왔어요. 다음에 이제 스님들하고 가고 싶은 데가 충청도 저쪽에 가면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성주사지 그쪽으로 가면 그쪽도 갔다 왔었는데, 그거 가면 우리나라 초기에 그 탄광에 그 화석들이 나와요. 그 전시해놨는데 보면 인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덴드로 인목이 뭐냐 하면 비늘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이 고기 비늘처럼 돼갖고 그게 화석으로 남아있어요. 그 인목이 한 30m 돼요. 20m, 30m 인목, 노인목, 요 몇 종류들이 그 고사리입니다. 그 고사리들이 매몰돼갖고, 그 고사리들 왜 매몰되고 빠졌으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이드 이야기 아닙니다. 고사리들은 물가에서 자랍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대신 고사리들은 뿌리가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고사리 종류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으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곧장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폭우가 오면 토사가 덮이죠. 잘 따랐어요. 그러면 20m, 30m 아름드리 기둥나무가 넘어지고 토사가 와서 확 진흙하고 토사가 덮어버려요. 그리고 굳어져 버려요. 그게 석탄이요. 오케이? 잘 따랐어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온대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나무가 넘어져 갖고 그냥 한 10년, 20년 야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넘어져 갖고 한 2, 3년 후에 한번 가보세요. 벅석벅석해지죠. 그게 뭐냐 하면 주로 버섯들이 들어가서 분해를 해버린 겁니다. 버섯 종류들입니다. 그럼 분해한다는 말은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해한다는 말은 그 식물 몸이 다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내가 또 이것도 몇 년간 강의를 했는데, 식물 동물 몸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화장장에 많이 가보잖아요. 화장장에 가면 아니 80kg 사람이 들어가고 1시간이면 하얀 가루 이렇게 돼 나오잖아요. 1kg 하얀 가루 이렇게 돼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 80kg 몸은 어디로 갔어요? 그 70%가 물이잖아요. 물은 화장이면 그냥 정발해버리고 나머지 살덩어리 이게 전부 다 분해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꿀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몸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자, 식물이 거대한 나무가 매몰됐어요. 거대한 이산화탄소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매몰됐으면 야들이 분해되나요? 안 되죠. 석탄으로 바위가 되어버렸잖아요. 석탄으로 바위가 되면 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가나요? 못 들어가죠. 예, 네, 그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물이 죽던 고목이 쓰러져 죽던 100년 내로 다시 분해돼 버리잖아요. 분해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이산화탄소였잖아요.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잘 모르는데 아마존 밀림을 다 없앴다 해갖고 지구상의 산소가 어떻게 되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존 숲이 있으면 강합성 부산물로 산소가 나온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아마존 숲을 다 불태우고 나면 불태우는 과정에 자기가 만들었던 산소 고양 그대로를 다 씁니다. 쌤쌤이요. 따라오셨나요? 요즘을 이 환경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다시 이야기할게요. 매몰되기 전에는 네트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가는 동안에 강합성계가 산소를 만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숲이 있으면 좋아. 그까지는 맞아요. 근데 모든 식물이 죽을 때, 불탈 때 고양만큼 자기가 만드는 산소 고층한 고양만큼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네트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 역사상 산소 농도가 바뀌었잖아요. 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식물 몸이 바로 다시 공기 중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석탄으로 됐다는 거, 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따라하셨나요? 그래서 석탄을 언제 끄집어냈다 얘기했어요. 지난 300년 전부터 산업혁명부터 그 전기기관 떼기 위해서 석탄을 끄집어내갖고 불태웠잖아요. 불태운다는 말이 뭡니까? 연탄이나 불태운다는 말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몸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대기 중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는 그러니까 3억 년 동안 잠자던 악마를 이산화탄소를 잠자던 그 귀신을 끄집어낸 거예요. 누가? 인간이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뭘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고생대 석탄기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고생대 석탄기 때 산소가 30%까지 올라갔다는 그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 나무들이 넘어진 나무들이 육지에서 분해됐다면 산소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양만큼 산소를 안 쓴 겁니다. 안 썼으니까 어떻게 되죠? 산소가 그냥 남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30%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명확하게 이해됐죠? 예. 예. 이건 소름 끼칠 만큼 중요한 지식인데 사람들이 30%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나무들이 분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이라는 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고체잖아요. 안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자, 이산화탄소 입장을 보세요. 산소는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 이해됐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연결하지 마세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됐어요? 야들이 이쪽에서 분해되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올라가잖아요. 산소를 쓰고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야들이 바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대기 중에. 그럼 원래 대기 중에 요만한 이산화탄소를 식물 몸으로 바뀌어갖고 자기가 바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바위가 된 만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사라졌죠.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잖아. 온실 효과가 사라졌죠. 온실 효과가 사라지면 지구 온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래서 바로 석탄기 때 대빙하기가 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해됐나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석탄기 때 극단적인 빙하기가 옵니다. 그 석탄기 때 바로 3억 년 전에 빙하기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호주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호주에 그 갔는 데가 어디냐면요. 와, 그 2박 3일 GPS를 갖고 촥 갔는데 그 책자가 내한테 1억 이상입니다. 내가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책자를 갖고 그 지역을 딱 갔는데 마블바에서 나온 한 루트입니다. 6개 루트 중에 하나 갔는데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틀 동안 쫙 가는데 자갈밭이 나와요. 아, 그 지질학 좀 알아서 감정. 굉장히 큰 자갈, 그 이제 막 섞여 있는 상태 쫙 펼쳐지는데 이 자갈밭은 전형적으로 빙하 흔적입니다. 지질학 좀 아는 사람들은. 이야, 이 한가운데 이게 있어. 바깥은 30도, 33도 막 올라가는데 끝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서 절벽, 이 쪼매는 강이 있었어요.
쪼매는 강 앞에서 야행을 했는데 강 절벽에 호주에서 가장 큰 스토마톨라이트가 절벽에 쫙. 제가 그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 그때 그 기분. 예, 진짜 일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 일행만 고에서 야행을 하고 쫙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그 자료를 갖고 들어갔는데 서강 무렵에 들어가야 돼요. 서강 무렵에 이렇게 쪼매는 야산인데 그 자료에도 뭐냐면 꼭 저녁 무렵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해가 이렇게 지면 석양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된다면 빙하가 지나가면서 바위를 쫙 자른 거예요. 잘라갖고 거울면이 생긴 거예요. 요 거울면이 석양 무렵에 햇빛이 각도가 요렇게 딱 되면 거울이 바짝바짝 그래요. 이야, 거기 가서 전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열대지방 가까운 거기에 3억 년 전 석탄기 때 빙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지구온난화. 예, 좋습니다.